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수산대에서 식품영양을 가르쳤던 이건순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컬푸드, 건강한 먹거리와 녹색 식생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로컬푸드 직매장, 그러니까 싱싱당터의 전경입니다. 사진이 멋있죠?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기서는 잘 아신 분이 계시겠는데 또 전혀 생소하게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즉 푸드 마일리지가 가장 짧은 지역의 계절식품을 생산지에서 직접 구매해서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또 신선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영양이 살아있는 식품을 섭취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중간상인 배제로 이동거리도 짧고 값도 쌌고 또 싱싱하고 안전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바로 식탁에 올린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로컬푸드는 농장에서 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최소화한 거리입니다. Distance from farm to mouth라는 그런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좀 더 쉽게 로컬푸드란 무엇인지 한 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 재료를 중간 상인을 배제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 값에 싱싱한 제철 식품을 먹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는 그런 식품을 식탁에 올림으로써 이동한 그런 총거리, 그걸 푸드 마일리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줄여서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건강한 먹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푸드 마일리지에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재료가 생산된 곳에서 일반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거리, 보통 반경 50km 이내에 생산된 것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 이동거리가 많을수록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통해서 식품의 수입 의존도나 식품의 신선도, 또 방부제 사용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여러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해서 환경오염도 함께 줄이자는 의미를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농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5년도에 우리 농가 인구는 나이 드신 분이 좀 많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어린애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고 나이 드신 분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보라 색깔은 남성을 의미하는 거고 빨간 색깔은 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15년이 지난 2020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가분수 같은 이런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어린아이도 없고 젊은이도 없고 50세부터 80세까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완전히 가분수가 된 이런 심각한 인구 변화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5,300만 인구를 농민들이 농사
농사 지은 그 농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질 농민이 없으면은 우리가 식량을 수입해서 먹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에 아주 중요한 그 농가 인구는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수입식품 푸드 마일리지와 수입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그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이 그 연두색이 프랑스를 말합니다. 777 그 푸드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다가 739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은 영국을 말하는 건데 2365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2337로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 파란 색깔은 우리 한국을 말합니다. 3456 그 마일리지에서 7035 마일리지로 이렇게 높아져 버렸습니다. 약 2배쯤 증가를 했는데 이것이 참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노란색은 일본을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 시작은 5671마일리지였었는데 5484로 이것도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그 1인당 식품 수입량에 대해서 킬로그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연두색이 아까 프랑스라 그랬죠. 프랑스는 354kg을 처음에 먹었는데 나중에는 403kg으로 조금 늘었어요. 그다음에 일본은 393에서 370으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영국은 411kg에서 434로 올랐다가 다시 411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우리 한국은 436에서 456으로 됐다가 478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식품이동 거리를 그 품목별로 또 국가별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네, 우리가 그 양파나 생강이나 당근이나 숙주나물이나 마늘이나 낙지 이런 것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게 푸드 마일리지가 567마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그 이 외에도 이것은 대표적으로 했지만 굉장히 많은 품목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노르웨이는 여러분들이 좋아한 그 연어가 5113마일을 푸드마일리지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명태를 759마일을 이렇게 그 푸드마일리지인데 우리나라가 원래 그 동해안에서 명태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가 다 사라지고 없어서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 사라지고 없는 이유가 기후온난화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타일랜드에서는 그 해파리를 2281 그 푸드마일리지를 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꽃게를 수입을 하는데 3278마일을 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 그 양배추와 쇠고기를 수입을 하는데 5177마일을 푸드마일리지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이 단호박이 5519마일이고 또 키위는 5997마일입니다. 그리고 칠레 이것은 더 문제가 됩니다. 포도하고 와인을 수입을 하는데 와인은 그래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보다는 낫습니다. 12726마일을 그 푸드 마일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포도는 그 12726마일을 타고 오니까 우리 마트에서 우리가 포도를 보면은 그 줄기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또 알도 그 탱탱한 알이 아주 물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레에서 오는 이 포도만큼은 우리가 조금 참고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계절 제철 식품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는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를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1624마일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 성숙해서 익어서 따야 이게 맛도 있고 영양소도 많고 그러는데 파란 그 성숙한 것을 그냥 따버립니다. 그래서 보내면은 오는 동안에 약간 노랗게 익고 그 다음에 마트에서 있을 때 좀 노랗게 익고 이러다가 이제 그 각 가정에서 사가지고 가면은 금방 녹익어서 이게 까만 점이 보이고 그러는데 이 우리가 수입 그 식품을 먹는다는 게 참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렌지를 5966마일을 타고 푸드마일리지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한국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은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식량 자급률이 25%대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21대입니다. 그래서 쌀은 이제 우리가 자급자족이 되는데 쌀을 제외한 모든 것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그 최대 식량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밥상의 총체적 위기에 있고 또 생산자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가족 소농의 생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45개국과 FTA 체결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300억 불 그 달러를 수입을 했고요. 또 피해 보전 직불금이나 폐업 보상을 하니까 더 돈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도농가는 격차가 심화됩니다. 농민들은 도시 근로자에 비해서 평균 소득이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 인구가 점점 감소가 됩니다. 이때만 해도 296만 명이 있어서 6% 전 인구의 6%였는데 지금 현재는 농가 인구수가 222만으로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농정을 고소득 억대 농민 초점으로 맞춰서 1%를 초점으로 맞춰서 하고 또 회농업 개발을 하고 수출 농업을 이제 장려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푸드에 주목하는 그런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번에 식량 주권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소농을 보호하고 세 번째로는 소비자 안전 밥상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철 식품을 먹고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먹거리를 우리가 가능한 한 그 중간 상인이 없이 직접 거래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 및 전통 음식의 다양성 보존과 계승인데 그 우리 종자가요 굉장히 비싸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1g의 그 금값하고 그 종자값이 오히려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자를 많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종자가 우리 된장이나 간장이나 두부나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콩 종자는 우리나라 그 재래종 종자가 6.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94.6%를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밀인데 우리밀을 심는 그 저기가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밀을 갖다가 99.5%를 수입을 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그런 그 로컬 푸드에 주목하는 그 5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로컬 푸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농림수산식품부 서경 장관님이 2009년도 11월 26일 날 사단법인 로컬푸드 운동본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동아시아 식산학회 회장이었는데 저를 공동대표로 임명을 해서 그 처음부터 저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로컬푸드 운동본부가 설립이 된 다음에 로컬푸드에 관한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교육 연수회 등을 중앙에 지금 서초동 AT센터에서 계속 실시를 했고 지역단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최를 했습니다. 즉 그 전북 완주에서도 했고 또 충주에서도 하고 또 김포에서도 하고 원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로컬푸드 개념이나 그 설립에 대한 그 필요성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그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서 또 수원역 광장에서 봄철 그 4월 달에 채소 모종을 시민들께 무료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해서 로컬푸드 교육을 또 해줬습니다. 그리고 채소 모종은 그때 수원에 농촌진흥청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수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시민이나 또는 그 채소 모종을 그 받는 그 수원 시민들은 거의 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나 또 옥상이나 그런 데다가 심었고 단독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텃밭에다가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베란다 농업이 현재의 도시농업이나 치유농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농민장터에서는 지역농산물 직거래 방식,
즉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또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싼 값에 구입해서 영양가 있는 그런 제철 식품을 식탁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전통 음식 문화 보존 및 우수 식재료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로컬푸드 운동의 발자취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한국의 로컬푸드 운동이 도입이 됐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에는 한국의 사단법인 로컬푸드 운동본부 창설을 하고 서기용 회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속적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또는 수원역 광장에서 채소모종 나눔과 또 로컬푸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전북 완주군의 그 로컬푸드 직매장을 국내 최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게 용진농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서기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께서 농수산 직거래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김포시나 충주시, 원주시, 옥천, 봉화, 화성, 청주 이런 데가 계속 직매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그 세종특별자치시에 이해찬 국회의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한 입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5년도에 그 지역농산물 이용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으로 그게 국회법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2015년도에 세종시의 싱싱장터 등 전국 여러 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그 전국의 100개의 직매장을 2003년도부터 2016년까지 개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그 지자체가 218개였는데 거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로컬푸드 운동 확산을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그 자료인데요. 생산자에게는 유통비용을 줄여서 제값을 받게 하고 또 소비자께는 싱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때 중간 상인을 배제하고 직거래로 이동거리 즉 푸드 마일리지를 줄임으로써 영양과 신선함을 극대화하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지구온난화도 막고 생산자 소비자 양쪽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운동 초기에는 제철 꾸러미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완주군에서 언니네 텃밭 우리네 텃밭 해가지고 건강 밥상 꾸러미를 이렇게 전국에 택배로 이렇게 보내줬고요. 또 2010년도에는 전북의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으로 꾸러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로컬푸드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2012년도 4월 달에 그 완주의 용진농업을 직매장을 개설을 했었고요. 그 로컬푸드 확산이 이제 계속됩니다. 2013년도에 4월에 농협중앙회가 2016년까지 직매장 100개를 설립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로컬푸드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한 그 국민적 인식이 급속히 확산이 돼서 여기저기서 직매장을 설치하고 또 2018년도에는 그 지자체 218개의 거의 직매장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469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개 지자체당 한 2개 정도 이렇게 늘어났죠, 직매장이.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 554개의 직매장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자체당 한 2개, 3개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2년도까지 목표가 전국에 800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또 슬로우푸드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슬로우푸드 연계로 해서 음식문화 축제를 하고 그것을 지역 축제로 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치 중심의 로컬푸드, 슬로우푸드를 그 문화적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에 관한 그 국회 법률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전북 곡창의 김춘진 의원 등 10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 농산물 이용 추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박민수 그 장수근 의원이 10분들과 함께 또 발의를 했고요. 또 세 번째로 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법률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이해찬 의원이 39인과 함께 발의를 했고요. 또 네 번째로는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법률을 정부에서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지역 생산물 이용 촉진법 등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이제 발의를 했고, 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그 법이 국회에서 2015년도 5월 29일에 통과 제정되어서 2015년도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직거래가 농산물 직거래 그 활성화법의 특징을 보면은 지역의 범위를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정을 했고, 또 특별자치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생산자와 소비자와 직접 거래와 또 한 번의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친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고령농 또 여성농을 우선 배려하고 또 조례를 통해서 강제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위한 공공조달 활용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요. 학교급식과 단체급식에서 그 지역 농산물 활용 가능성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의 범위를 직매장 그리고 장터 인터넷 쇼핑몰 또 CSA라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서포티드 에그리컬처럴 등으로 다양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 사업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위해서 인증제도, 그러니까 해썹이나 갭을 강력하게 활용을 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로컬 푸드를 애용하면 좋은 점을 제가 또 여기에다 9가지로 요약을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생산자는 첫째 번에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득이 증대하고, 또 둘째 번에는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를 하고, 또 세 번째는 생산자 소비자 사이에 신뢰와 배려가 쌓이고 사회 통합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운송거리, 그러니까 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시키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환경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식량 자급률을 높여서 식량 주권 안보와 농업 경쟁력을 높여주고, 또 여섯 번째로는 영세소농의 다품목 농산물의 지속적인 판로를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유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해썹과 갭을 인증해서 적용을 하면은 농산물이 우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귀농귀촌인 증가로 농촌이 활력화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지역 순환 경제 실현이 됩니다. 선순환 지역 먹거리 공급 체계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지역 푸드 플랜이라고 이제 이것의 추진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농산축산식품부 자료인데 시민사회의 로컬푸드와 먹거리 운동 과정에서 점차 확대되어 온 그런 먹거리 공공성 실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나 민간 협치에 기반을 해서 지역 단위의 통합적 해결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운동이 그 생협에서 90년도부터 했고, 로컬푸드는 2000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점점 활성화가 됐고, 그래서 2015년부터는 지역 푸드 플랜을 이렇게 더 큰 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먹거리 공공성에서 먹거리 안전성 플러스 농업 농촌의 지속성 플러스 먹거리 근접성으로 이렇게 그 배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등 먹거리 시장에 대한 시각을 산업적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으로 그 전환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서는 그 대형 유통업체 등 지역의 그 수요자들에게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을 하는 방안을 그 집주간 정책에서 더 나아가서 로컬푸드를 지역 내 생산과 소비 그 연계를 강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영양 개선 등 먹거리 복지를 이루고, 또 농산물 안전관리 및
환경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그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확산해서 정책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로컬 푸드와 그 지역 푸드 플랜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로컬 푸드라고 그러는데, 그게 물리적 거래에만 그 근거해 판단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면서 또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로컬 푸드를 식품을 사람들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물리적 사회적 거리를 줄여주고 상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그 로컬 푸드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또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제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생산을 했는지 그 확인이 가능한 얼굴 있는 먹거리, 그러니까 브랜드 있는 먹거리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고, 그리고 그 지역 푸드 플랜을 통해서 로컬 푸드 활용 범위를 확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직매장을 설치를 하는데 그 공유 냉장고를 그 둠으로써 급식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등 그렇게 그 활용 범위를 확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농업인 소득 증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비자에게 먹거리 복지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또 세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활성화를 시키고, 또 네 번째는 푸드 마일리지 감축 등으로 로컬 푸드와 지역 푸드 플랜이 추구하는 다양한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 활성화 추진 현황을 보면은 중소농 조직화 및 그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를 확대를 하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위해서 로컬 푸드 직매장 기능을 다양화를 시킵니다. 사회적 농장의 그 직매장 입점 지원을 하고, 또 우수 직매장 인증 시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도 반영이나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계 강화를 하고, 또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맞춰서 로컬 푸드 구매하거나 또 체험하거나 문화 활동에 가능한 그런 로컬 푸드 복합 문화 센터를 그 정부에서 설치 지원을 합니다. 연 5개소씩. 그런데 이 그 지원을 안 받고도 완주군 로컬 푸드 해피스테이션이나 또는 세종시 싱싱문화관들은 아주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완주군의 그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은 직매장 가지고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영농가공 공장이나 또 체험장도 있고 농촌 복합문화센터로서 갖춘 복합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시의 그 싱싱문화관은 싱싱밥상이라 그래가지고 로컬푸드 식당을 운영을 했고, 또 요리교실, 실습장, 또 체험장,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고, 팸투어 등 그런 그 병행을 하고 로컬푸드 문화를 그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인증 해썹이나 개입 그 직매장 및 또 전문가 컨설팅단을 활용한 현장 중심 교육이나 컨설팅, 홍보 지원을 통해서 경영 안정 도모를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싱싱문화관입니다. 여기가 세종특별자치시 그 싱싱문화관인데 이렇게 제가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이제 채소나 과일 위주로 또 곡류 위주로 있는데, 바다가 머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그 바다 생선 같은 것을 이제 구입을 할 때는 이 제주도와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제주도 수산물 그 로컬 푸드를 이쪽에다가 진열을 해놓고 매번 주말에 말하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은 소비자들이 수산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여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확산 3개년 추진사항을 보면은 그 비전이 생산자, 소비자와 함께 얼굴 있는 건강한 먹거리라고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목표를 로컬푸드 대국민 인지도가 2019년도에는 49.4%였는데 2020년도에는 7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로컬푸드 유통 비중을 2020년도에는 8%였었는데 2022년도에는 15%, 그러니까 그 2배를 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까지는 공공기관이나 또 군대 급식이나 이런 로컬푸드 공급 비중을 70%를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고, 또 2022년도 목표는 로컬푸드 소비 체계 구축에 참여해서 그 지자체 직매장을 800개로 증설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전략은 그 분야가 공공부문 선도 모델 구축인데, 예를 들면 학교나 민간 시설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사회경제적 조직 등 이것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급식의 로컬푸드 공급 확대 추진 현황을 보면은 학교급식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업, 그러니까 국방부와 농협중앙회를 통한 제도 개선을 하고, 또 먹거리 운동, 생협 있는데 거기서 협정서를 개정을 해서 22년도까지 로컬푸드를 70%를 공급 의무를 달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중소농 안정적 판로를 대폭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 건강 증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2019년에서 2023년도까지 학교 급식을 로컬푸드로 완전히 지역 농식품을 소비 권장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그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또 교육 지자체 그런 데서 또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에 대한 그 향후의 추진 계획을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로컬푸드를 지자체와 시민사회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하고 내실화를 시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급식에다가 그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전담 자문관, 그러니까 FD, 패밀리 닥터를 통한 성과 관리를 강화를 시키고, 또 지자체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가 조직화 및 안전관리 등 로컬푸드 공급 체계를 구축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로컬푸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로컬푸드 지수 평가 결과를 적극 홍보를 하고, 지수 결과에 대한 시도별 토론회에 참석토록 해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제고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기반 우수 사회적 모델 공모전이나 또 슬로건이나 로고송 등을 핵심 컨텐츠 개발을 통한 자생적 가치를 확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로컬푸드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그 사업을 운동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또 실제로 추진사항이 어떤지, 향후 추진 계획이 어떤지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해외 로컬푸드에 대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이제 그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로컬푸드를 이제 좀 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CSA라 그래가지고 커미티 서포티드 에그리컬처럴이라 그래서 지역이나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싱싱한 제철 음식을 식탁에 올리고, 또 그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에 어린이들을 초청을 해서 채소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김치 만들기 그런 체험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영양 교육이나 또 지방, 식염, 설탕 과잉 그런 섭취 등의 그 비만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요, 볼로냐 지역이 원래 슬로푸드 운동 발상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전통 식문화 및 우수 식재료를 사용을 해서 전통 조리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미각 체험을 즐기고, 또 전통 식생활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그런 차원으로 식문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요, 유기농업을 제철 채소나 과일을 생산을 하고, 생산자는 직거래로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또 값싸고 싱싱한 안전한 그런 건강 먹거리를 식탁에 올리고, 또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미각 기초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무엇과 비슷하냐면
새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그런 그 속담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밥상머리 교육을 그 어린이들한테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미각 기초 교육과 좀 비슷한 그런 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각 조리 교실, 또 요리 콩쿠르, 또 농업을 체험, 또 그린 투어리즘, 교육농장 제도 활성화 등으로 이 프랑스에서는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또 그 영국, 그러니까 유럽의 그 EU라는 데 있죠. 영국에서 로컬푸드 논의 확산을 했는데 식품 안전성 문제나 또는 식량 주권 문제, 또 생명에 대한 문제, 또 환경 문제, 빈곤이나 인류 신뢰 문제까지를 전반에 걸쳐서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본인데요. 산지 직판장을 통한 지산지수 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또 2005년도에는 식생활 교육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 2006년도에는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의 농민시장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 파머스 마켓인데요. 여기 1994년에 1738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1993년도부터 1994년까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개공교수를 하러 가서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OSU 까지 가면은 그 길가에가 이렇게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어요. 말하자면 파머스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그 과일도 사고 또 채소도 사고 그런 기억이 참 추억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로컬푸드는 미국 백악관의 노력이 아주 큽니다. 2009년도에 미국 대통령 그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텃밭 가꾸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백악관의 빈터에다 텃밭을 만들고 또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정기적으로 매년 인근의 초등학생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과 같이 농사도 짓고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이제 그 농사진 그 수확물로 또 김치도 만들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또 그 수확물과 함께 판매를 하게 하고 또 그 수익을 또 기부를 하게 하는 그 어린이들에게 그 좋은 그 모범 사례를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이 백악관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그 미국의 로컬푸드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셸 오바마가 김치 담그는 법을 소개를 했는데 2013년도 2월 달에 이렇게 그 사진으로 올렸어요. 글과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정원에서 재배한 배추를 뽑아서 김치를 담갔어요.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이런 글과 사진을 게재를 했고 또 한국 음식 김치는 오바마 2기의 첫 번째 레시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백악관 밖에 파머스 마켓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텃밭 가꾸기 저서를 출판을 했는데 아메리칸 그라운이라 그래가지고 미셸 오바마가 이렇게 근사한 표지로 이렇게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그 미국 공동체 지원 농업 이미지인데 그게 바로 커뮤니티 서포티드 에그리컬처럴 그런 그 사진인데요. 이렇게 그 꾸러미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택배로 그 각 농가 각 그 소비자 집에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판매도 했고 또 이렇게 농산물을 이제 수확 시기에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직접 수확을 해가는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그 파머스 마켓 농민 시장인데 일본의 그 직매장은 2014년도에 현재 17,538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인데 인구 9,000명당 한 개소씩 그 직매장이 그 설립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영국 런던의 메릴리본이라는 그런 파머스 마켓인데 이것은 이제 그 주차장에 말하자면은 에브리 선데이 매주 10시부터 2시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어서 파머스 마켓을 열어서 이렇게 판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회의 그 로컬푸드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건강 먹거리와 녹색 식생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 식생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리죠. 식품을 생산해서 소비까지 그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또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그런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을 하고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 식생활을 녹색 식생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녹색 식생활이나 로컬푸드를 말할 때 자주 말하는 그 탄소 발자국,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은 푸드 마일리지에 연관된 그런 개념인 탄소 발자국이 그 농산물의 생산 단계에서 소비 단계까지 그런 전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배출한 모든 이산화탄소량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사이 그 우리나라에서 탄소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커가지고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 중립 선언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보면은 이산화탄소의 그 배출한 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대책을 세워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243개소가 있는데 올 그 5월달 5월 21일부터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그 5월 21일 날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컬푸드나 이 녹색 식생활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란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농산물이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또 재배한 것을 그게 이제 그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유기농으로 재배하거나 또는 무농약으로 하거나 또는 저농약을 모두 포함한 말이 이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친환경 소재로 만든 생활도구 등을 포함한 생산 제품을 모두 그 친환경 제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녹색 식생활에서 그린의 의미를 또 살펴보면은 그로스 성장이란 말이죠. 농어촌과 식품산업의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식생활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즌 지역사회란 말인데 지역 전통 식문화의 계승과 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그런 식생활이란 얘기고요. 또 에코란 말은 환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그러니까 저탄소를 생성을 하고 또 에너지 및 자원 전략, 또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게 그 에코입니다. 그 다음에 인조이먼트, 이제 우리가 그 먹거리를 즐거움으로 먹고 또 풍요롭게 먹고 그래서 생활의 활력을 더해주는 그런 식생활을 인조이먼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뉴트리션은 이제 영양이란 그 균형 잡힌 영양과 안전성 확보로 건강, 그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식생활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녹색 식생활이라 하면은 로우 푸드, 그러니까 자연식품이나 제철 음식, 시즈널 푸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연식품, 로우 푸드는 조리,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식품을 통해서 식품의 영양소를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식이섬유소나 또 효소 등을 풍부하게 섭취가 가능한데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 식감이 또 풍부해지죠. 그 다음에 또 효소가 파괴되지 않아서 또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5도씨 이하에서 조리를 하거나 건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온 건조로 갈거나 또 섞거나 하는 그 조리 과정으로 다양한 메뉴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컬푸드나 녹색 식생활에서 제철 식품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제철 식품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그 절기나 또는 사계절에 따라서 인공적 환경을 주지 않고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를 짓지 않고 자연의 햇빛이나 공기나 물의 온도와 또 기후에 따라서 각 계절에 맞추어서 가장 많이 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 등은 가장 많이 나는 시기를, 또 생선은 산란 시기 등을 말을 합니다. 제철 식품이란 말이요. 그래서 제철 식품은 봄의 기운과 자연 환경에 어우러져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이때의 식품은 영양적으로도 아주 풍부하고 맛이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로우푸드죠. 그냥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또 45도 이하로 조리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조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로우푸드 식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푸드, 이거 천연식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미나 정제하지 않는 곡물이나 제철 채소, 해초, 콩 등 그 천연식품을 이용을 하고요. 또 유류지방, 육류지방을 너무 많이 먹지 않고, 또 화학조미료를 사용을 안 씁니다. 또 자연식품을 먹되 치우치지 않게 먹고, 통째로 또 가능한 한 먹고, 지역에서 수확되는 제철식품을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천연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균형 있게 또 섭취를 하고, 또 웰빙이나 로컬푸드나 슬로우푸드나 로하스나 오가닉 등 그런 것 같은 것은 이제 그 건강요리 트렌드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로 천연식품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고 이제 이걸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기에만 필요한 그 호르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이 성장 호르몬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그러려면은 그런 그 성장 호르몬이 많은 식품을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머리 대뇌 밑에 위치한 콩알만한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단백질을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뼈나 연골 등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방 분해도 하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장기에는 뼈의 길이 성장을 하게 하고 근육의 증가를 하게 하는 그런 성장 촉진을 하는데, 25세 이상의 성인 된 후에는 수축성 근육 섬유보다는 결체 조직,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인대라고 그러죠. 인대나 콜라겐 등을 증가시키고 근력을 증가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척추 골밀도를 높여가지고 골다공증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골절 위험도를 줄여주는 게 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식품을 이렇게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 우유나 치즈나 콩이나 또는 그 뼈채 먹는 생선, 등푸른 생선 또는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유는 그 완전 식품인데 필수 단백질과 칼슘, 인, 철분, 바이타민 A, B, C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우유를 마시면 몸에 좋습니다. 또 설사를 하는 그 아이 있잖아요. 우유를 마시면은 그런 아이에겐 꿀을 넣어서 따뜻하게 데워 먹으면 설사를 멈춥니다. 그리고 달걀은 각종 영양소가 많고 완전 식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달걀 단백질은 이제 소화도 잘 되고요. 또 콩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이 풍부한데 콩을 발효를 시키면은 원래 콩에 없었던 글루타민산이 생기는데 그게 뇌 발달에 촉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뼈채 먹는 생선, 칼슘 흡수율은 이제 우유나 유제품에 비해 조금 떨어지지만은 중요한 칼슘분이 많이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은 바다의 우유라 그러죠. 그래서 칼슘, 철분, 무기질, 마그네슘까지 키 성장에 필요한 성분과 면역력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을 또 저해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산음료, 우리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콜라, 사이다, 환타 등은 착색 원료와 인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산은 칼슘을 배출시키고 뼈를 약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착색 원료는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방해를 주므로 가능한 한 안 먹어야 합니다. 키위나 또 레몬, 오렌지 등은 신과일인데 이게 또 과일 주스를 너무 많이 마시면 성장 호르몬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g 내지 200g을 먹고
주스는 한 컵 정도만 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 즉 맵고 짜고 그런 음식은 자극성이 강해서 알러지나 염증 증가를 시키고 면역 기능을 약화를 시켜서 성장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 인스턴트 식품, 햄버거나 피자나 어묵, 튀김, 햄, 라면 등 그 패스트푸드는 이제 그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도 열량은 높지만은 영양가가 낮고 또 주된 양념이 소금이나 인공 감미료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 비만이나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탄소 상품의 인증제도인데요.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인데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해서 제품에 부여를 합니다. 그 일상생활용품이나 전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 배출량 정보를 공개해서 저탄소 녹색 생산과 녹색 소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인증해갖고 1단계에서는 인증기업과 인증제품 구매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CO2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 제품 인증 두 번째 단계인데 이것은 인증제품이 저탄소 제품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은 탄소 발자국 이렇게 내려가는 표시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배출 기준치를 대비해서 감축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탄소 배출량 인증 상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봉투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농심의 포테토 칩 같은 것은 여기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지밀 같은 데는 이 부분에 그 탄소 마크가 있고요. 또 초코파이에는 이 부분에 있고 몽쉘에는 또 이 부분에 그 탄소 마크가 있고요. 또 여기에도 이렇게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계산 서비스를 해주는데 저탄소 경로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세종대 기후변화센터에서요. 전력 생산이나 또는 수송, 산업, 가정 등 국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 현황을 조합하여 산출을 합니다. 또 부분별 저감 대책 데이터 기반으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한 끼 식사를 하면은 발생하는 그런 탄소 발자국을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농림 그 수산식품부에서 만들었고 또 그 팩트라는 농업기술 그 실용화재단에서 함께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여기는 정식 기능은 안 하고 이렇게 모델로 보여드리기만 합니다. 먼저 성별은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령은 몇 센지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내게 필요한 그런 칼로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남자고 39세 40세니까 2,400이 나오지만 여자들은 보통 2,000이나 1,8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음식들 원하는 음식들을 골라서 식탁에 차리면 됩니다. 쌀밥을 먹으면 쌀밥을 아니면 잡곡밥은 이렇게 잡곡밥을 여기다 놓고요. 다음에는 이제 뭐 된장국이나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이나 여기 중에서 한 가지를 놓고 또 여기는 이제 찌개를 넣습니다. 찌개도 뭐 김치찌개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호박찌개도 있는데 이 찌개를 하나 넣고요. 다음에는 이제 반찬류 중에서 뭐 감자전도 있을 수 있고 뭐 김치나 뭐 또 장아찌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다 한꺼번에 이렇게 놓으면은 한 상이 차려지죠. 그러면 이게 한 끼 식사를 통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7,581g입니다. CO2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그 생산 단계에서는 6,885, 그 다음에 농산물 수송 단계에서는 63, 그 다음에 그 음식 조리 단계에서는 635g 이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 그 양은 한 끼 식사를 통해 배출한 그런 온실가스가 승용차 한 대가 40.1kg을 주행하는 그런 이산화탄소량과 같습니다. 이렇게 41kg를 주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같은 식단으로 1년간을 식사했을 경우에 이게 그 소나무 20년 된 소나무가 2,845kg가 1년간 흡수하는 그런 이산화탄소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인 녹색 식생활 실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한 이제 조리교육을 할 때 주방용품 변화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조리기구나 또는 그릇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이 환경호르몬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호르몬에 대한 소비자 경각심이 이제 커지면서요. 주방용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스테인리스로 이거 녹슬지 않고 흠집이 안 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왔고 비트로 세라믹이라 그래가지고 환경 호르몬이나 중금속에서 안심을 할 수 있는 거 또 무쇠주물이나 그런 것은 열 전도가 뛰어나서 연료비를 절감을 시키고 에나멜 표면은 안티박테리아로 처리를 했습니다. 또 실리콘은 유해 물질이지만은 환경 호르몬은 배출하지 않는 그 친환경 소재로 저온이나 고온에도 강합니다. 또 친환경적인 주방 환경의 변화를 보면 친환경 변화는 산소 연소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요. 또 불연소에 의한 주위 공기 오염이 없습니다. 또 에너지를 절감을 하는데 90% 이상의 고열효율로 전기세 절감이 되고 또 폐열로 온도 상승이 없이 냉방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거지할 때는 타거나 눌러붙지 않으니까 설거지하기가 쉽고 또 조리 사용 시에는 고화력으로 빠른 조리 기능이 있고 가스레인지보다 세밀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인덕션을 말하고 있죠. 상판에 열이 없어서 화상, 화재 위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언급된 환경 호르몬 이것이 뭔지를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이란 게 몸 밖에 있던 물질이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치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양 작용을 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현재 공식적인 그런 명칭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 그러는데 환경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활용품들이 플라스틱 용기, 스틸캔, 폐 건전지, 컵라면, 용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화학물질 중에는 살충제나 또는 소독제, 농약, 다이옥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호르몬은 이제 그 주된 것이 이제 이렇게 다이옥신이나 DDT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염소 화합물로 연소시킬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태울 때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쓰레기도 어쩔 때 많이 발생하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태울 때 온도가 650도였을 때 또는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다이옥신 발생이 적게 되는데 불이 이제 꺼질만 할 때 있잖아요. 이제 불이 꺼지라고 물을 이렇게 끼얹잖아요. 그럴 때 아주 다이옥신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 올 때 쓰레기를 태울 때 그럴 때는 가능한 한 쓰레기를 태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이옥신은 동물성 지방에 녹아 있고요. 여성 생식선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DDT는 유기염소 화합물로 극성이 없어서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나쁘다는 거죠. 또 몸속 지방에 쌓여가지고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TBT는 아주 극악물로 지정된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 암컷 고동에다가 불임시키고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를 하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벤젠고리에 알코올이 달린 방향족 화합물입니다. 이게 이제 비스페놀 A인데 인체의 내분비 장애와 돌연변이 등이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탈레이트라는 것은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건데 DNA를 파괴하거나 유산을 시키거나 기형아 출산을 시키거나 또 생식기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경 호르몬을 피하는 이제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물성 기름기를 피하고 패스트푸드를 먹지를 않습니다. 햄버거나 피자나 삼겹살 등을 가능한 한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 용기 사용을 가능한 한 제한을 합니다. 종이컵이나 사발면이나 통조림 식품, 페트병 음료나 플라스틱 식기 등을 가능한 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살충제, 제초제 사용을 자제합니다. 농약 같은 거 또는 모기약을 또 이렇게 우리가 모기 있을 때 많이 치는데 모기약이나 또 바퀴벌레약 이런 것들이 다 그 환경 호르몬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태우지 말아야 합니다. 비닐을 태울 때 특히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고 젖은 쓰레기일 때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비닐랩은 염화 비닐을 쓰지 않고 폴리에틸렌 제품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기 젖병은 꼭 유리병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세제 사용을 가능한 한 줄여야 됩니다. 그 세탁용 세제나 또 식기세척용이나 샴푸나 린스나 치약이나 표백제 등을 가능한 한 사용을 적게 해야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열이 되면은 플라스틱 성분이 녹아 나와 가지고 음식물에 함께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생선 내장 가급적 먹지 않아야 합니다. 가공식품을 피해야 되고 그 원인이 색소나 보존료, 화학조미료나 산화방지제나 표백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인 녹색 식생활의 실천사항에서 이제 주로 로컬푸드를 구매를 해야 되고요. 또 친환경적 주방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음식 레시피와 조리 방법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조리는 찌거나 삶아야 되고 이제 기름에 튀기거나 또 기름에 지지거나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채소를 직접 섭취를 하면 더 좋고요. 발효 음식을 섭취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조미료는 화학 조미료의 MSG가 아닌 천연 조미료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자원 측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분리 배출을 잘해야 되고 또 조리할 때는 먹을 만큼만 조리를 해야 되고 남은 음식은 버리지 말고 가능한 한 먹을 수 있을 만큼 재사용을 하면 더 좋습니다. 녹색 식생활 조리교육 실천사항은 이제 우선 로컬푸드를 준비를 하고 제철 식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또 푸드 마일리지가 가능한 한 적은 거리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국내 농산물을 비닐하우스 재배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음식 쓰레기를 감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로컬푸드 식문화 계승 교육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 조리 기구를 개발을 했는데 스테인리스는 녹슬지 않고 흠집이 잘 나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비트로 세라믹은 유리와 도자기의 특징을 고루 가지고 있는 소재로서 환경 호르몬이나 중금속으로부터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쇠 주물은 열 전도율이 뛰어나서 연료비 절감을 시키고 에나멜 표면은 안티박테리아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은 환경 호르몬과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로서 저온이나 고온에 아주 강합니다. 또 아울러서 저탄소 조리기구 개발로 코팅팬이나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을 하면 좋고요. 물을 적게 찜요리 가능한 그런 냄비, 그러니까 주물 냄비 같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튀김 요리 시에 오븐이나 기름 없이 조리되는 조리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팀 오븐을 쓴다거나 에어프라이어로 이렇게 튀긴다거나 이런 것이 더 좋습니다. 저탄소 조리기구 개발로 전기, 진공 저온 조리를 할 때 이런 게 좋고요. 태양열을 이용한 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식생활에서 단체급식 생활 개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열 집중관리실과 3차원 공기 조화 시스템을 조화를 시킵니다. 조리실 내 온도는 28도씨이고 습도는 60도씨 이하 되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또 저진동 위생 발판 소독기나 버블히터 담금 세정대나 에너지 전략과 위생 관리를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밥솥, 국솥, 또 그릴, 인덕션 렌지, 소독기 등을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또 에너지 사용량 계량기는 전기나 물이나 가스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에너지 전략 정신을 일깨워서 효율적인 식생활 환경 개선을 하면 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발생과 문제점은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28% 이상을 차지합니다. 2017년 음식 쓰레기 581만
2만 톤은 이제 그게 하루 평균은 15만 9천 톤인데 그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거의 자원화되지 못하고 처리 비용만 연간 6천억 원에 해당이 되는데 음식 쓰레기의 식량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은 음식물의 생산, 유통, 조리, 음식물의 생산, 유통, 조리, 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먹고 남아버리는 음식물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처리되는 음식물을 생산하고 가공하기 위해서 소모된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자원화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건강 먹거리와 녹색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그 6차 산업 발전 과정과 또 그 로컬 푸드를 잘 아주 하는 지자체, 그러니까 전북 완주나 세종시나 또는 화성 로컬 푸드나 원주 로컬 푸드 이런 네 군데의 그 우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차 산업 발전 과정은 제1차는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제2차는 농산물을 이제 생산한 것을 가공하거나 저장하는 거고, 또 제3차는 이제 이 가공하거나 저장한 것을 갖다가 이제 관광 상품으로 이용을 하거나 이것을 사업을 확대를 하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이게 각각이 그냥 하니까 그게 사업도 부진하고 사업이 성장할 수가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했냐면은 그 1, 2차, 3차 이것을 그 산업을 접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판매량도 증가하고 또 방문객도 확대되고 사업이 확대되고 다각적으로 이제 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 2차, 3차 산업을 융복합화를 시키니까 아예 아주 생산, 가공, 관광에서 체험하고 또 외식, 또 숙박, 판매, 체인점, 축제 등 접목을 하니까 완전히 성공을 해버린 겁니다. 성숙기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지자체의 그 잘된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전북 완주에 있는 로컬 푸드입니다. 여기는 이제 안대성 이사장이라는 분이 이걸 이제 거의 리더를 해가지고 이걸 성공을 시키셨는데, 이제 관계형 시장이라고 해서 소비자를 소통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대한 소비자 이해 증진을 시켜서 팸투어도 하고 모니터단을 선정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전반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을 시키고 또 지역 생산자 소비자 연계한 바른 먹을거리 교육 사업을 또 했고요. 또 로컬푸드 전국대 소비자 꾸러미 그런 분들을 100가족을 또 초청을 해서 위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쟁적 시장에서 관계적 시장으로, 그래서 예측 가능한 생산을 하고 또 소비를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완주 로컬푸드는 한 개만이 아닌 이렇게 여러 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건강 밥상 꾸러미라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소비자를 1만 가구를 할 예정이고 생산자는 500가구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스테이션은 개소별로 100억 원, 그 다음에 천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직매장은 완주권과 전주권을 이렇게 해놨는데 연매출 50억 원, 천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이제 그 조달을 하는 것으로는 기관이나 단체나 병원이나 학교나 아동급식 등 이런 데 500농가가 참여해서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 세종특별자치시의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직매장을 싱싱장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래가지고 여기는 농약 측정도 제대로 하고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이렇게 받습니다. 세종시 그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5년도 9월 달에 이렇게 직매장을 설립을 했는데 그때부터 세종시 직매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신도시로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국에서 행정 그 부서가 전부 다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런 그 새로운 그 시민들, 그리고 이제 조치원이라는 데는 또 이제 구도시로 그 거기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촌과 도시가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도농상생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마트 이런 그 로컬 푸드 직매장이 정말 그 잘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고, 또 세종시의 시장 이춘희 시장님이나 이해찬 국회의원이 이 로컬 푸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원을 많이 뒷받침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종시 로컬 푸드 직매장이 엄청나게 다른 데보다 더 우수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9월 25일에 1,000억 원 달성 기념행사를 했고요. 또 그로부터 1년이 됐는데 거의 또 1,500억 원이 아마 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우수 사례로 이 세종시 로컬 푸드가 회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싱싱장터 도담도담이라는 도담동에 있다고 그래서 도담도당인데 이렇게 진열도 했고, 또 시청 앞에서 우리 한우 소비촉진 시식회도 이렇게 했고, 이래서 세종시 로컬푸드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성시 그 푸드가 굉장히 잘 돼서 제가 이제 로컬푸드 그 공동 대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은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가끔 이렇게 갑니다. 뭐 청양도 가고 뭐 원주도 가고 충주도 가고 이렇게 가봤는데 이 화성이 참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의 그 로컬푸드가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 인지를 하고 또 지속 가능한 소득원 확보 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의 안정적 수입 확보를 하고 또 농업 체험을 통한 그 공감대 형성과 6차 산업의 밑거름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성 그 로컬푸드 목표가 화성지역 기반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가능한 한 다양한 농산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받는다는 그런 것으로 안심과 신뢰의 먹거리 확보와 건강 증진과 안정적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룬다는 그런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주 로컬푸드인데 이것은 이제 강원도 로컬푸드 1호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농가는 170농가고 또 개장은 2014년도에 했고 30억 원의 운영 실적이 났고요. 또 로컬푸드 여기는 이제 농업인 새벽 시장을 운영을 했어요. 원주천 둔치에서 이제 그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겨울만 빼고 개장 시간은 4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이 회원들은 336명 이래가지고 판매액이 75억 원. 그래서 그래도 그 지방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여기도 잘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로컬푸드, 건강 먹거리와 녹색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저서 웰빙 식생활과 건강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제 저서를 주로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하는 대한민국 로컬푸드 발전 포럼이나 또 로컬푸드 회 동향이나 이런 자료를 참고를 해서 이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 긴 시간 동안을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